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가 하차하고 이제 오늘부터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께서 합류하시는데 혹시 또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평론가로 뭐 지금 거의 종횡무진하시잖아요. 자기 소개를 아주 짧게 해주시면요. 제 이야기는 하시지 그러니까 말고요.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불려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입증됐다는 얘기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패널을 압박하냐고. 네, 그건 아니라는 거 자발적으로들 다들. 네. 자, 지금 뭐 긴박한 정치권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 단행했고요. 외교부 라인도 뭐 인사 단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 최수영 위원 나오셨으니까 먼저 여쭤보면, 최수원 평론가에 먼저 여쭤보면, 자 오늘 이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지 말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총선 출마 여부도 안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 분위기라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연석회의가 일종의 추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총론을 모으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총론을 모으니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고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큰 결심을 내려서 우리 당에 와달라. 이런 이제 형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약점, 강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비상 상황 아닙니까? 자, 우리가 비상 상황에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비상한 약을 써야 되잖아요. 독약 비상이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약을 써야 돼요. 네.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좀 한동훈 장관을 픽업을 하면 한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효과인가요? 첫 번째가 일단 지금 좀 약간 지리멸렬에 있는 지지층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가장 높은 인지도와 지금 지지도가 나타난 게 추세예요. 네. 심지어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근접할 만큼 네. 굉장한 높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급적 봐요. 뭐 여론조사는 두 분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수치를 다 이야기하시면 개요를 얘기해야 돼서 가급적이면 그냥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동향만 말씀해 네, 주시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추세에서 지금 보수층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지지층이 결집되겠죠. 두 번째, 국면 전환용 카드가 됩니다. 조선 제1검으로 불렸던 한동훈 장관이 어찌되었건 지금 그동안 아주 스마트 우파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격 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세 번째 비대위로 가는 여당의 여러 가지 혼란적 상황을 한 방에 좀 바꿔낼 수 있는 국면 전환 카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효과.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상대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그러면은 총선 구도가 정권 심판론 구도에서 미래 권력으로 바뀌는 그런 프레이밍 전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고 또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을 원하는 당내 다수의 의견들이 이런 기류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분석을 짧게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박원석 전 의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걸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서사가 없는 정치인에게 더 큰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명민한 스마트 우파의 상징이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결단에 어떤 그 모티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박원석 전 의원 지금 네. 한동훈 장관의 부상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김웅, 하태경 의원들은 이게 옳은 판단이냐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해야 될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약간 반대 의사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봉착한 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혹은 그 위기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에 따라서 해법이 다른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지금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김기현 제도부로 가는 듯 하다가 김기현 제도부마저 멈춰섰고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대체적 관측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1년 반 이제 이 취임 이후에 비대위가 세 번째인데 이렇게 당청이 동시에 이제 난맥상을 겪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나 대통령이 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뭔가 지금 분위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일정하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제 당의 자율적 공간이 필요하고 비대위원장은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운영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목받는 대권 주자고 본인의 어쨌든 뭐 이 참신성이 있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과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냐. 엊그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필 했는데 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훌륭한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적합한 비대위원장 후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른바 이제 당내에 이제 친윤 성향에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쨌든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과 소통이 긴밀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인지도 지지도 참신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하나 네. 그건 뭐 당에서 커버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양론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이제 인지도가 높고 개인기가 탁월하냐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봉착한 구조적인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보다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건 훨씬 떨어지더라도 관리 역량이 있는 사람, 수도권 선거를 적어도 치러본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결정적 순간일 때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뭐 전 직장까지 다 오버랩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와서 지지층은 결속할 수 있겠으나 아까 최재형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을 보일 수 있겠는가. 총선은 확장성 싸움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조금 그렇게 위기의식 깊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공천 영향력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더 커질 것이라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 말고 누가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온다는 건 수직적 당청 관계의 개선이 아니고 더 빈틈없는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공천까지도 다 대통령실에서 그 의중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저는 당내에 지금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나설 만한 인물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제는 꼭 대권 주자, 그것도 유망한 대권 주자가 아니어도 된다. 관리 능력이 있고 당무를 알고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출신은 아니지만 김한길 비대위원장도 거론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거론되고 원희룡 전 장관도 거론되고 근데 이런 분들이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 어떤 파괴력, 개인적 파괴력 그건 떨어지죠. 그러나 적어도 어쨌든 당을 알고 이 선거를 안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장관과는 좀 다른 강점이 있고 물론 이제 그분들조차도 대통령한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다른 얘기를 더 못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두려워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처해진 환경이 급박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서워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한동훈 장관처럼 이미지가 그냥 아주 수직적으로 오버랩되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 아니냐 지금. 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경론이 나올 텐데 근데 이제 분위기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거의 정해놓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어서 오늘 회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검토했다가 결국 한동훈 쪽으로 돌아섰다. 그 이야기는 결국 총선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우려되지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또 시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일정 부분은 총선이 확장성의 게임인 건 맞아요. 근데
확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층이 지리멸렬에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 층이 공고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지층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총선이라는 건 일종의 기세 싸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결해야 돼요. 그런데 자, 지금 진짜 이 절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정치권 격언에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맞아요. 절박할 경우에는 생존이란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럼 저 한동훈 장관이 온다 해서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가 그대로 수직이 더 될 것이냐. 국무위원 하던 사람이 왔으니까 대통령 말 그냥 따르고 용산의 출장소처럼 더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발탁돼서 많이 온다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오는 건데 자신도 젊은 나이에 이런 말하자면 거대한 진짜 파고에 맞서면서 서사를 만들고자 할 때 자기가 그러면 용산에서 전화 받는 것만 가지고 연락받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 저는 그게 동의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중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이게 친분 관계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이 처한 상황들을 가감없이 투명한 유리처럼 보여주는 저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한길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레토릭도 능하고 갈등 조정은 능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지 않고 전 비대위가 길면 안 된다고 봐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될 때까지 그동안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에 이 혼란된 리더십을 정리하고 무언가 총선으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면 저는 비대위 역할 다 한다고 봐요. 그 다음은 공관위가 하고 공관위가 끝난 다음에 선대위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이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리더십과 소통의 그런 힘을 가지고 용산과 직접 소통한다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근데 김한길 혹은 뭐 인용한 밖에서 꼽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적격이 한동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일종의 교감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선 지지층 결집이냐 아니면 선 차별화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로 보자면 뭐 한동훈 장관이 적임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지지층 내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야말로 지지층 결집시키는 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한동훈 장관에게 있겠는가.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게 호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되면 땡큐다. 한나땡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공격하기 좋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이라는 실험대가 당장 연말에 닥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냐. 그런 순간 한동훈 장관의 총선의 가치는 수직 하락할 거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은 적임이 아니죠. 오히려 그 차별화의 포인트를 둔다면 아주 가장 극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가장 극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이제는 당과 이 대통령실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이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180도 뒤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확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뭐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에 이른바 이제 영남의 기득권, 친윤 여기인데 다 죽는 거거든요. 공천에서. 그 가능성은 없고 중간 정도에 있는 분들이 무슨 뭐 인요한 지금 거론됐던 김한길 뭐 이런 분들인데 경험이 많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개인적 파괴력, 개인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의 책임도 여당이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게 돼버렸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을 쭉 보면 결국 대통령의 의중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 분위기가 이렇게 뜨는 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의중 아니냐. 지금 수도권의 많은 원외위원장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용산의 의중이 이거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다만 모양새라도 좀 너무 빠지지 않게. 너무 뭐 이게 이 대통령실이 꽂아넣는 식으로가 아닌 당의 총의가 모이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약간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이 최수영 평론가가 여론조사를 살짝 언급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심의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고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이재명 대표 19%, 한동훈 장관 16%로 집계됐던 바로 그 내용인데 또 최수영 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계셨고 대통령과의 뭐 직접적인 교감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서나 이런 걸 이해하실 텐데 자 방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이 지적했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일각에서는 굳이 비대위원장일까 오히려 선대위원장이 더 적임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도 선대위원장 카드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오히려 저도 선호하고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선대위원장 카드로 나중에 쓰기에는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투입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강수로 쓰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면 소진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을 감수하고 나중에 큰 보상이 올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렇게 온 사람이 자 그러면 연말에 가장 핫하게 들고 또 나올 수 있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뭐 이준석과의 신당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묵묵부답 혹은 피해가기 전략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가이든 부이든 간에 그건 이제 말로 아직 우리가 이제 비대위원장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섣부리 예단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뭉뚱그리거나 말하자면은 이 기존까지 보여줬던 한동훈식 화법이 아니라 정치 문법으로 풀어가려고 레토릭으로 가는 순간 저는 한동훈의 장점을 잃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된다는 거 아마 정치사 쪽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조심조심으로 길을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갈 때는 과감한 길을 가야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러한 과단성.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당정이 일체 수직적 관계였는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쳐야죠. 살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이 이전까지 기존의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료로서 제한된 언어를 생산해냈겠지만 이제 만일 이제 좀 말하자면은 무대가 넓어진 여의도에 등판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여의도 어법이 아니라 한동훈식 어법을 하더라도 파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지 않으면 굳이 한동훈 카드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장관의 장점이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앵커께서 아까 이제 뭐 혹시 이제 이게 용산서 이제 내려꽂기식으로 이제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 한동훈이 온다 그러면은 그럼 우려가 시중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당이 죽습니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은 용산에 있는 그 여러 참모들을 꽂기 위해서 그 브릿지로 한동훈을 이용한다? 그건 하지하책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돌파하는 아까 제가 세 가지 조건 말씀드린 그런 어떤 말하자면 외형적 효과를 노리고 한동훈의 투입이 되는 거지. 손쉬운 용산의 직할부대로서 한동훈 가기 위해서 한동훈을 간다? 저는 매우 생각이 어렵습니다. 아까 최수영 평론가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피의자, 한동훈 장관 검찰 이런 재판 구도가 만들어져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전면에 부상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여당이 누리고자 하는 효과가 그런 걸 겁니다. 검사 대 피의자 이런 구도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총선이라는 게 네. 이제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결국 정권의 지난 1년 반의 업적이나 과정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훨씬 더 크거든요. 늘 보면 역대 총선은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구도이고 기본적인 규정력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부각되기보다는 검사 피의자 구도가 부각되기보다는 검찰총장 부하 이 검사가 결국 국민의힘이 아닌 검사의 힘, 대통령도 검사, 그다음에 당대표도 검사 이게 부각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건 여당 입장에서는 완전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래도 집권을 그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유구한 어떤 이 뿌리를 갖는 보수 정당인데 그 뿌리는 다 해체됐고 그게 박정희의 보수 정당이든 전두환의 보수 정당이든 YS의 보수 정당이든 그건 다 해체되고 결국 이제 이 검사들이 다 정권을 휘두르는 당이 됐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줄 거거든요. 그 구도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그동안에 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탁월한 메시지 능력을 발휘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통령 말에 그냥 예스밖에 없는 답이 정해져 있는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이고 검사 동일체 아닙니까? 이것만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무슨 피의자 검사 구도라기보다는 검사 구도가 훨씬 더 총선 국면에서 이 부각이 되고 어쩌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는 28일 민주당은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세계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됐다. 이게 민생을 파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그리고 3개 국정조사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과도하다고 봐요. 그건 사실은 과연 그게 이제 정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그렇게 국조까지 특검까지 가져갈 사안이냐. 네. 저는 사실 그것도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뭐 국민적 공분은 있으나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굳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특검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저도 이제 부당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미 패스트 트랙에 태워져서 올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일 이후는 뭐 본회의 상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건 당론으로 찬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여권에 대단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 그럼 이걸 그 두 개가 올라온 특검을 그러면 다 받아들이냐? 두 개 다 거부하느냐? 선별로 수리해서 선별로 거부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함수가 담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28일 이후에는 아마 이 카드로 총선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걸 가질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면 거부권을 유도한 대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제19 감싸기라는 프레이밍 하기 좋겠고 그다음에 선별 수리하면은 정인이 선택적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개 다 받아들인다면은 대통령의 통권 행보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게 자꾸 선거 때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는 이게 불리할 이슈입니다. 그건 맞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마 저는 누구 비대위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든 그 누구의 비대위든 간에 첫 작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정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용산과 소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논리도 어떻게 만들 거면 명분을 어떻게 만들 거면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점들을 잘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저는 사실 연말 연초 전국에 저는 여당이 비대위가 이제 이번 주 출마한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게 저는 그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험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박 의원님.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특검 추진이 파괴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무당층은 더 민주당의 뭐 쇄신 공약이나 또는 혁신이나 공천 혁신이나 이런 걸 더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그 대통령이 검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검사는 특검을 싫어합니다. 그 특검의 논리에 대해서 그게 상설 특검이 됐든 아니면 개별 특검이 됐든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게 특검입니다. 때문에 저는 둘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무적으로 고려한다면 김건희 특검은 받아야 되는 거죠. 대장동 특검은 그렇다 쳐도 대장동 특검이야 뭐 이제 밥 다 돼가지고 뜸들이고 있는데 그걸 다시 특검하자 그러면 그건 당연히 검찰의 논리로 안 받을 텐데 정치인의 논리로 보면은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상식 뭐 어떤 가치에 비추어 봐도 자기 친인척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 올라왔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건 일종의 이해충돌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길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요즘에 보수 언론들의 사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사설들을 보면 다 한결같아요. 받아라. 그거 할 수 없는 한동훈은 비대위 적임자가 아니다. 이 기조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런 목소리, 보수층 내부의 여론을 듣는다면 수용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역시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전제, 검사기 때문에 이 검사의 세계관으로 받기가 어렵다. 한동훈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검사예요. 그분의 세계관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저런 논리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은 상징적 제스처,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을 이제서야 임명한다든지 제2부속실을 이제서야 설치한다든지. 근데 이미 그거는 이제 때늦은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계속 이걸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정무적 측면의 이 관점을
대통령을 향해서 뭐 집중적으로 설득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가능성이 얼마간 열릴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총선 구도가 초반부터 녹록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서정희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부할 때는 논리, 명분,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 정말 사전 준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받아들일 때는 그야말로 이 판 자체를 스윙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뭐 그런 정말 파천왕적 그 결단이 되겠는데 이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저는 어찌되었건 이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그러면 향후의 총선 전략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로 치러지는 선거고 대통령의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선거인데 이게 말하자면 저도 그걸 알아요. 이게 사실은 정치 이론으로 보면 함정 전략인 거예요. 대통령을 외통수에 몰아넣는 전략. 받으면 받는 대로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어쨌든 그게 여소야대 구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의석수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국민 민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제가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이제 뭐 검사적 세계관으로 볼 때 어려울 것이다. 그럼 뭐 그 말은 제가 동의하지만 지금의 검사적 시각으로 볼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정말 정치의 시간이고 표심을 파악하는 정무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뭐 어떤 뭐 이제까지 기존의 문법으로 놓고 보면은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지금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될 거예요. 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 시각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렇죠.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제 요즘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보다는 이낙연 신당이 더 많은 거 아니면 박원석 전 의원은 이래 저래 또 만남도 가져보셨을 텐데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기도 하셨다는데 네. 신당 창당은 확실시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언론으로 통해서 보도되는 말씀만으로 보면 뭐 거의 확실한 거죠. 사실상 그 선언을 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좀 의아한 점은 왜 이렇게 이 속도가 빠를까? 이 점은 좀 의아해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신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손에 잡히는 거라는 건 명분일 수도 있고 또 세력일 수도 있는데 명분이야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세력이 안 잡혀요. 그다음에 가깝다고 그동안에 평가되던 의원들도 좀 너무 좀 과속을 하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이낙연 총리께서 어디까지 무엇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요. 당내에서 너도 나도 나서 가지고 지금 이낙연 조리돌림, 이낙연 때리기 이걸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정치 피해, 사꾸라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전 정치 피해가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총선 가까워지고 이제 공천도 신경 쓰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자 분열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 먼저 적어도 총리를 지내셨고 전직 당대표고 당의 원로면 얘기를 찾아가서 들어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근데 너도 나도 연판장 돌리고 때리기 하는 거는 사실은 밀어내는 겁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당신 나가봐야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다만 곱게는 못 나간다. 우리가 만신창이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이런 모양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색깔이 뚜렷하지 않았던 뭐 초재선들이 나서서 하는 걸 볼 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초선 연판장이 연상이 되고 이낙연 총리가 참 피해감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라 대선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실제 이낙연 신당이 본격화될 경우 최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과 타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타격 분명히 있죠. 저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적통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DJ가 영입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냈고 당대표를 네. 지냈던 분입니다. 적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호남 이분이 출신이고요. 그렇죠. 호남 출신이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 지도부가 국민 평균적 눈높이의 도덕성도 유지하지 못하느냐. 문제 있다. 대단히 저는 일리 있는 문제 제기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재명 뭐 때리기라고 표현 그 조리돌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분에 대한 논리가 다 그런 거예요. 때리는 논리가.
당신 너무 노욕이다. 지금 왜 분열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다음에 당신 전직 총리로서 뭐 그러면 되겠느냐. 뭐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자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 대선 후보 떨어지고 나서 보궐선거 출마하고 당대표 될 때 그건 노욕 아닙니까? 그땐 자기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해서 당을 이렇게 리스크로 몰을 때는 조용히 입 닫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낙연 대표에게만 십자포화를 준다는 거 형평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내려오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또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합리적인 전 지점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당장 내년 1월 달에 어쩌면 유진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불안정한 상황들을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안정감 있게 중간 비대위로 가자고 친명 비명에 합류하면은 저는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큰 불안한 시나리오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겠다. 이낙연의 공간은 열리지 않고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내 가치의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타협점이 일종의 그런 비대위, 네. 주류 비주류가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비대위일 텐데 그 제안을 사실은 원칙과 상식 그 모임 의원들이 했죠. 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쪽에서는 뭐 거의 마이동풍입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거는 삼총리 연대만 막자. 그 구도만 흐트리트리자. 그 구도가 자칫 만들어지면 정통성이 글로 넘어가고 상징 자본이 글로 넘어가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김대중 정권 단절이 돼버려요. 네. 그것만 막겠다. 그 이외에는 원칙과 상식이 됐든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나갈 테면 나가라. 신경 안 쓴다. 나가면 배신자다. 이 프레임 만들기만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분께 짧게 그냥 예상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수영 평론가부터. 저는 뭐 유창원 판사라고 그러죠. 유창원 전담 판사가 한다고 네. 그러는데 저는 뭐 당연히 전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 그 돈 봉투 사건의 수혜자고 그다음에 관련한 분들이 다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지금 한 분은 나와 보석으로 재판받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저는 가장 큰 몸통이 똑같이 말하자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들어가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지 본인 최종 수혜자가 본인 혼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약간 사법정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혐의의 중대성, 소명의 상당성, 그다음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까지 될까 싶은 사건이었는데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상한 플레이를 했어요. 막 검찰도 갔다가 또 그 앞에서 농성도 했다가 또 가서는 묵비권도 행사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를 좀 재판부한테 그런 인상을 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건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실제 결과가 어떨지는 또 내일 또 확인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석 전 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